안녕하세요. 미래의 응급구조를 책임질 여러분. 오늘은 실제 현장에서 마주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사례, 같이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교통사고로 가슴에 큰 충격을 받은 40대 남성인데요. 환자가 지금 가슴이 아프고 숨쉬기 어렵다고 하고요. 점점 불안해하면서 목에 있는 정맥이 눈에 띄게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 모습, 목정맥 확장, JBD라고 하죠. 그게 보입니다. 그리고 청진을 해보니까 한쪽 폐소리가 거의 안 들린다고 해요. 활력 징후는 혈압 80, 50 mmHg, 맥박 분당 128회, 호흡 분당 32회, 피부는 차고 축축하고요. 오늘 저희의 목표는 이 환자 상태, 특히 쇼크 종류를 정확히 파악하고 또 뭐가 지금 환자 생명을 즉각적으로 위협하는지, 현장에서 반드시 해야 할 처치는 뭔지, 그리고 이송 중에는 어떤 걸 놓치지 말아야 하는지 이걸 명확하게 이해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현장에서 이런 환자를 만났을 때 자신감 있게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게 목표예요. 네, 반갑습니다. 이런 중증 외상 환자를 볼 때는 정말 그 찰나의 순간에 중요한 단서를 찾아내는 게 핵심이거든요. 단순히 혈압 낮네 이렇게만 생각하면 진짜 큰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례는 왜 응급구조사가 그냥 증상만 나열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숨어있는 병태생리, 그걸 이해하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는지를 아주 잘 보여주는 경우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의 임상적 추론 능력을 한 단계 올릴 좋은 기회가 될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분석을 시작해보죠. 활력 징후만 보면 혈압 낮고 맥박 빠르고 호흡 빠르고 전형적인 쇼크 패턴인데요. 외상 환자니까 혹시 배 안에 피가 고였거나 해서 생긴 출혈성 쇼크. 이걸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럴 수 있죠. 가장 흔하기도 하고요. 근데 자료에서는 이 환자에게는 뭔가 다른 아주 중요한 단서들이 있다고 강조해요. 특히 외부 출혈이 막 뚜렷하지 않은데 목정맥이 팽창되어 있다는 거랑 한쪽 폐소리가 안 들린다는 점. 이 두 가지가 왜 그렇게 중요한 단서가 될까요? 단순히 피를 많이 흘렸다면 목에 있는 정맥은 오히려 홀쭉해져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아, 정확히 보셨습니다. 바로 그 점 때문에 이 환자를 단순 출혈성 쇼크로 보면 안 되는 거죠. 말씀하신 대로 몸 안의 혈액량이 부족한 상태, 저혈량성 쇼크 상태라면 심장으로 돌아오는 피가 적으니까 목정맥은 오히려 납작하게 보일 겁니다. 당연히 그렇죠. 근데 이 환자는 목정맥이 팽창되어 있잖아요. 이건 심장으로 피가 돌아오려고 하는데 그 길이 뭔가 꽉 막혀서 정체되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한쪽 폐에서 호흡음이 안 들린다. 이건 그쪽 폐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는 뜻이고요. 자, 보세요. 흉부 외상 병력, 목정맥 확장, 한쪽 폐 호흡음 감소, 저혈압, 빈맥, 이 5가지 퍼즐 조각을 딱 맞춰보면요. 긴장성 기흉으로 인한 폐쇄성 쇼크라는 그림이 그려지는 겁니다. 긴장성 기흉으로 인한 폐쇄성 쇼크. 와, 이름만 들어도 좀 심각한 상황 같은데요. 그 폐쇄성 쇼크가 정확히 어떤 상태인지, 왜 목정맥이 확장되고 폐소리가 안 들리는 건지 조금 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럼요. 기흉이라는 건 폐에 구멍이 나서 공기가 새어나와 가슴 안 공간, 즉 흉곽에 공기가 차는 상태를 말해요. 근데 긴장성 기흉은 그냥 기흉보다 훨씬 위험한 게 이 공기가 계속 흉곽 안으로 들어오기만 하고 밖으로는 빠져나가지 못하는 상태거든요. 마치 바람은 계속 넣는데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풍선처럼 흉곽 안의 압력이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이 높아진 압력이 첫째, 공기가 센 쪽 폐를 꽉 눌러서 찌그러뜨려요. 그러니까 숨을 쉬어도 산소 교환이 안 되겠죠. 그래서 호흡음이 안 들리는 거고요. 둘째는 이게 더 무서운데 심장하고 심장으로 들어오는 큰 정맥, 대정맥까지 압박을 해요. 심장이 눌리니까 혈액을 제대로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온몸으로 내보내지도 못하게 되는 거죠. 심장으로 들어오는 혈액길이 막히니까 그 앞쪽, 즉 목정맥부터 혈액이 정체돼서 빵빵하게 부풀어 오르는 거고요. 이게 바로 목정맥 확장입니다. 이게 바로 폐쇄성 쇼크의 핵심 기전이에요. 그러니까 혈액량 자체가 부족한 게 아니라 물리적인 압력 때문에 심장이 제 기능을 못하는 흐름의 장애가 생긴 거죠. 아하, 그렇군요. 가슴 안의 압력이 너무 높아져서 폐도 찌그러지고 심장까지 눌리는 정말 말 그대로 숨 막히는 상황이네요. 그럼 지금 이 순간 이 환자의 생명을 가장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요인은 뭔가요? 그리고 예비 응급구조사인 여러분이 현장에 딱 도착했을 때 다른 어떤 것보다도 먼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조치는 뭘까요?
네, 생명을 위협하는 가장 즉각적인 문제는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말씀드린 대로 흉곽 내 압력 상승으로 인한 심장 압박, 그러니까 심장이 혈액을 펌프질하지 못하는 심혈관계 허탈입니다. 이게 혈압 떨어지는 근본 원인이죠. 둘째는 찌그러진 폐 때문에 발생하는 심각한 저산소증이고요. 이 두 가지는 정말 몇 분 안에 심정지로 이어질 수 있는 초응급 상황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현장에서 해야 할 최우선 처치는 망설임 없이 바늘감압술, 니들 디컴프레션 이걸 시행하는 겁니다. 즉 굵은 바늘을 흉곽 안으로 찔러 넣어서 그 높아진 압력을 바깥으로 빼내는 거죠. 바늘감압술. 와, 현장에서 처음 이걸 해야 한다면 정말 떨릴 것 같은데요. 자료에 나온 절차를 보면 일단 산소부터 주라고 되어 있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환자가 이미 심한 호흡곤란과 저산소증을 보이고 있으니까 가장 먼저 비저온 마스크, NRB 마스크로 100% 고농도 산소를 공급해야 합니다. 동시에 다른 팀원은 신속하게 바늘 감압술을 준비해야죠. 아, 그럼 바늘은 어디에 어떻게 찔러야 하나요? 위치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위치 중요하죠. 크게 두 군데를 권장합니다. 하나는 쇄골, 빗장뼈라고 하죠. 그 중간 지점에서 수직으로 내려와서 두 번째 갈비뼈랑 세 번째 갈비뼈 사이 공간, 제2 늑간 쇄골 중앙선이라고 하고요. 다른 하나는 팔을 이렇게 들었을 때 겨드랑이 앞쪽 주름선하고 다섯 번째 갈비뼈 사이 공간, 제5 늑간 전해과선입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거는 일반 주사바늘로는 안 돼요. 흉벽 두께 때문에 흉곽까지 도달하기 어려울 수 있어서 반드시 14에서 16 게이지 정도 되는 길고 굵은 카테터가 달린 바늘, 보통 혈관 확보할 때 쓰는 그런 종류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바늘을 삽입할 때는 갈비뼈 바로 위쪽을 따라서 들어가야 돼요. 왜냐면 갈비뼈 바로 아래쪽에는 신경이랑 혈관이 지나가거든요. 그걸 피해야죠. 반열을 찔렀을 때 이게 성공적으로 압력이 해소됐다는 걸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가끔 씩 소리가 항상 들리는 건 아니라고 들었거든요. 네, 맞아요. 운 좋게 바늘 통해서 공기가 확 까져 나오면서 쉭 소리가 들리면 확실한 성공 신호죠. 근데 항상 들리는 건 아니에요. 특히 현장이 시끄러우면 더더욱 그렇죠. 그래서 더 중요한 건 시술 후에 환자 상태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주의 깊게 보는 겁니다. 성공적으로 감압이 되면 찌그러졌던 폐가 펴지기 시작하면서 환자의 호흡곤란이 눈에 띄게 완화되고 산소 포화도도 올라가기 시작해요. 또 심장을 누르던 압력이 풀리면서 혈압이 서서히 오르고 막 빨라졌던 맥박도 좀 안정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처음 긴장성 기흉 환자한테 바늘감압술 했을 때 진짜 손 떨렸거든요. 근데 바늘 딱 넣고 나서 환자 얼굴색 돌아오고 숨 쉬는 게 편해지는 걸 보면서 아, 이거구나 했어요. 그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러니까 소리보다는 환자의 반응, 이게 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최종 치료는 병원에서 흉관을 넣는 거지만 현장에서 생명을 구하는 결정적인 한 수는 바로 이 신속한 감압입니다. 그렇군요. 소리보다는 환자의 반응을 보는 게 중요하군요. 알겠습니다. 근데요, 보통 쇼크 환자는 수액을 빨리 많이 줘야 한다고 배우잖아요. 그런데 이 환자처럼 긴장성 기흉 때문에 생긴 폐쇄성 쇼크일 경우에는 수액을 조심해야 한다고 자료에서 엄청 강조하더라고요. 혈압이 지금 85밖에 안 되는데 정말 수액을 안 줘도 괜찮을까요? 현장에서 그런 판단 내리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아, 그거 정말 현실적인 질문입니다. 그리고 많은 응급구조사들이 딜레마에 빠지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여기서 다시 한번 왜 이걸 생각해야 돼요. 이 환자 혈압 낮은 게 몸 안에 피가 부족해서 생긴 게 아니라고 했죠. 심장이 꽉 눌려서 피를 못 내보내기 때문이라고 했잖아요. 즉, 수도관에 물이 없는 게 아니라 펌프가 고장난 상황에 더 가깝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펌프를 고치기 전에, 그러니까 바늘 감압술로 압력을 빼주기 전에 수도관에 물만 계속 부으면 어떻게 될까요? 고장난 펌프 압축에 물만 계속 쌓이니까 오히려 펌프에 더 무리가 가고 상황이 더 나빠질 것 같은데요. 혹시 폐에 물이 찰 수도 있나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감압 없이 수액만 계속 주입하면 심장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정체되는 혈액량만 늘어나서 심장 압박이 더 심해질 수 있어요.
혈압은 안 오르고 오히려 심장 부담만 더 커지는 거죠. 그리고 불필요하게 늘어난 체액이 폐혈관 압력을 높여서 폐 부종을 유발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원칙은 선 감압 후 수액 고려입니다. 바늘 감압술을 성공적으로 해서 압력을 낮췄는데도 혈압이 여전히 낮다. 그러면 그때는 혹시 출혈 같은 다른 문제가 같이 있나 생각하고 제한적으로 수액을 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생리식염수 한 250에서 500ml 정도 조심스럽게 주면서 반응을 보는 거죠. 하지만 꼭 명심해야 합니다. 감압 전에 과도하게 수액을 주는 건 절대 금기고 환자를 더 위험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걸요. 현장에서 혈압 수치만 보고 반사적으로 그냥 수액 라인부터 잡으려는 유혹, 이걸 이겨내는 게 중요합니다. 네, 이제 확실히 이해가 됐습니다. 원인을 해결하는 게 먼저고 수액은 그 후에 아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는 거요. 자, 그럼 이제 응급처치로 바늘 감압술을 했고 환자 상태가 조금은 안정되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안심하긴 이르겠죠. 병원으로 이송하는 구급차 안에서는 어떤 점들을 계속 확인하고 또 기록해야 할까요? 맞습니다. 현장에서 처치가 잘 됐어도 이송 중 상태는 언제든 변할 수 있어요. 특히 긴장성 기흉은 그 바늘이 막히거나 꼬이면서 다시 나빠질 수도 있거든요. 재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속적인 감시랑 재평가가 생명 유지의 핵심입니다. 자료에서 강조하는 주요 관찰 항목들은 다음과 같아요. 첫째, 의식 수준 변화입니다. AVPU 척도나 GCS 점수를 계속 반복적으로 평가해서 환자가 더 졸려하지는 않는지, 혼돈스러워하지는 않는지 이걸 확인해야 해요. 뇌 혈류 상태를 가장 민감하게 보여주는 지표 중 하나거든요. 둘째, 호흡 상태죠. 양쪽 폐 호흡음을 다시 청진해서 감압했던 쪽 폐소리가 계속 잘 들리는지 혹시 다시 약해지지는 않는지 봐야 하고요. 호흡수, 깊이, 노력 같은 호흡 양상 변화랑 산소 포화도 수치, SpO2 수치를 계속 주시해야 합니다. 셋째, 순환 상태입니다. 혈압이랑 맥박수를 5분마다 아니면 상태 변할 때마다 더 자주 재고요. 피부색, 온도, 축축한 정도 이런 걸 계속 확인해서 쇼크가 좋아지고 있는지 아니면 다시 나빠지고 있는지를 평가해야 합니다. 넷째, 가능하다면 호기말 이산화탄소 분압 EtCO2 측정 장비를 쓰는 게 아주 유용합니다. EtCO2 수치는 폐로 피가 얼마나 잘 가는지, 순환 상태, 또 폐에서 이산화탄소를 얼마나 잘 내보내는지 환기 상태를 간접적으로 보여주거든요. 예를 들어서 환자 상태가 나빠지면서 순환이 잘 안 되면 EtCO2 수치가 갑자기 뚝 떨어질 수 있어요. 중요한 경고 신호가 될 수 있죠. 마지막으로 바늘 감압술한 부위랑 드레싱 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카테터가 꺾이거나 피 같은 걸로 막히지 않았는지, 공기가 잘 나오고 있는지 봐야죠. 여기서 중요한 점 하나. 감압 부위를 너무 꽉 막는 드레싱으로 덮어버리면 공기가 빠져나갈 길을 막아서 다시 긴장성 기형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공기가 한 방향으로만 나가게 하는 특수 드레싱, 예를 들면 체스트실 같은 거 있죠. 그런 걸 쓰거나 아니면 그냥 일반 거즈를 좀 느슨하게 붙여서 공기 배출 통로를 확보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아, 그렇군요. 단순히 수치를 딱 기록하는 걸 넘어서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 추세를 읽는 것이 중요하겠네요. 예를 들어 혈압이 아직 정상 범위에 있더라도 계속 떨어지는 추세라면 이건 위험 신호로 받아들여야 하고요. 바로 그겁니다. 응급 현장에서는 그 순간의 스냅샷보다는 동영상처럼 환자 상태 변화를 연속적으로 파악하는 게 훨씬 중요해요. 변화의 방향이랑 속도를 읽어야 다음 단계를 예측하고 미리 대비할 수 있습니다. 네, 정말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예비 응급 구조사로서 이 사례에서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핵심 원칙들, 이걸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단순히 이 케이스에 대한 요약이 아니라 앞으로 여러분이 마주할 수많은 쇼크 환자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원칙으로요. 좋습니다. 핵심 원칙 중심으로 요약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첫째, 쇼크의 원인을 감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원칙입니다. 모든 쇼크를 다 출혈성 쇼크라고 가정하고 접근하면 안 된다는 거죠. 특히 흉부외상 환자에게서 목정맥 확장과 편측 호흡음 감소가 같이 보인다. 그러면 폐쇄성 쇼크, 즉 긴장성 기흉을 강력히 의심하고 거기에 맞는 접근을 해야 합니다. 이게 현장에서 생사를 가르는 첫 번째 판단이에요. 둘째, 원인에 따른 최우선 처치를 시행하는 원칙입니다.
긴장성 기흉으로 인한 폐쇄성 쇼크의 경우 생명을 구하는 가장 중요한 첫 단계는 고농도 산소 주면서 신속하게 바늘감압술로 흉곽 내 압력을 풀어주는 겁니다. 지연되면 바로 심정지로 갈 수 있어요. 셋째, 수행요법은 원인에 따라 신중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폐쇄성 쇼크에서는 선감압, 후 수액 고려, 이게 기본이에요. 감압 전에 막 수액부터 주는 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는 거, 이걸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넷째, 환자 상태는 계속 변하니까 지속적인 감시와 재평가가 필수라는 원칙입니다. 의식, 호흡, 순환, ETCO2 같은 주요 지표의 변화 추세를 파악하고 언제든 상태가 변하거나 기흉이 재발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항상 열어두고 대비해야 합니다. 와, 정말 명쾌한 정리 감사합니다. 이 원칙들은 단순히 이 긴장성 기흉 사례 하나를 넘어서서 여러분이 현장에서 다양한 쇼크 환자를 만났을 때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올바른 판단을 내리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프로토콜만 따르는 게 아니라 왜 이 처치를 해야 하는지 또는 왜 하면 안 되는지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의미겠죠? 그렇습니다. 표준 지침이나 프로토콜은 길을 안내하는 지도 같은 거예요. 하지만 실제 현장은 지도에 없는 온갖 변수와 장애물로 가득 차 있죠. 각 상황의 근본적인 병태생리, 그 원리를 이해하고 있을 때 비로소 지도를 창의적으로 활용하고 때로는 새로운 길을 찾아서 환자에게 최선의 결과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강의실을 넘어서 스스로 좀 더 깊이 고민해 볼 만한 질문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늘 감압술을 위한 두 가지 주요 해부학적 위치를 배웠습니다. 제2늑간 쇄골중앙선이랑 제5늑간 전해과선이요. 그런데 만약 현장에서 만난 환자가 극도로 비만하거나 아니면 반대로 너무 말랐거나 혹은 심한 피하 기종 때문에 공기가 피부 아래 막 퍼져 있어서 정확한 랜드마크를 찾기가 어렵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해부학적인 변이나 어려움이 시술 성공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위치 선정을 좀 더 정확히 하거나 시술 성공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다른 방법들, 예를 들면 초음파를 셀 수 있을지 같은 것들은 없을지 앞으로 학습을 계속하시면서 더 탐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성장을 돕는 더 딥다이브였습니다.